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또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를 찾습니다. 한일 총리의 만남과 카말라 미 부통령 방한 관련의 의미를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와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그것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의 기술적인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5월 20일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 한미 정보 양국의 정보도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또 한 차례 핵실험을 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7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한테 손해가 되는 한미일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또 한국이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적인 군사 수단을 강화하기 때문에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10월 16일부터 개최되는 양회. 시진핑 주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이제 3기 장기 집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해서 동북아의 안보 정세가 헝클어진다면 중국 측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이죠. 또 미국과의 이런 군사적인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계속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최근 동향으로 본다면은 코로나 사태, 국경 봉쇄,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정말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의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뭔가 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핵 무장 말고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죠. 지난번에 핵무기 사용 법제화 선언을 했을 때 그것에만 우리가 주목했는데 사실 또 참 흥미로운 또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운하 건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대규모 공사를 해가지고 흔들리는 민심을 잡고 또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무기 실험을 또한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그것도 비단 군사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심을 잡고 정권의 정통성 그리고 충성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국정원에서 화제가 됐던 부분이죠. 구구절 기념행사에서 공개된 이 김정은 위원장 딸로 추정되는 소녀와 관련해서 딸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공개적인 곳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례적이다라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했네요. 뭐 연예 뉴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례적이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죠. 이번도 그런 쪽으로 국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관련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북한 정권이 이런 식으로 노출을 했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높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회담과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을 위해서 한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는데 오늘 약 25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났고 다시 6일 만에 고위급 인사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한일 관계에 조금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커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섣부른 희망은 금물입니다. 한일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꼬일 대로 꼬였기 때문에 그 물꼬를 튼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두 가지 다른 그 단계로 생각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정말 올인하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 파트너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국 정부가 이런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의지를 일본 측에 여러 차례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전달하는 데 외교가 집중됐습니다. 외교 장관뿐만 아니라
총리 그리고 대통령 수준에서도 그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 기시다 정부가 거기에 어떤 적절하고 긍정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여름 외교가 끝나고 가을 외교가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로 친다면 이제 시즌이 끝나고 네.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 팬하고 부산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또 그들만의 잔치를 보셔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까지는 한국 측이 진정성을 확인했다면은 이제부터는 한국 정부가 높은 수준에서 그 의지를 확인하는 건 끝났습니다. 더 할 수가 없고 효과도 없고 이제부터는 그 정권을 위임받은 한국 정부의 대표가 실질적인 협상을 기시다 내각과 할 시점이 다가왔고 아베 국장이 끝났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도 이제는 당내 이런 강경파에게 이제 빚진 것이 없는 것이죠. 실질적인 협상을 할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함해서 한일 관계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다만 이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오가진 않았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으리라고 전망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측이 일단 그 제안을 가지고 와라. 그럼 일본 측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그 일본 나름대로 또 반응을 하겠죠. 이런 실무 협상이 이번 가을부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아베 총리 국장,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기시다 총리는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내 강경파에 진 어떤 정치적인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아까 나온 대로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10월 16일부터 양회를 개최합니다. 그렇다면 양회가 끝나고 난다면 지금 정지 모드에 있는 중국도 이제 새로운 이제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겠죠. 또 11월엔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네. 중간 선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요. 북한 7차 핵실험도 국정원에서 발표한 대로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상한 것도 다 이런 국제정치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 중에 하나가 먼저 일어난다면 이것이 첫 번째 도미노가 되는 것이죠. 이 도미노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역사 화해 문제를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네. 또한 조현동 차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이 한일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도 공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 유예 상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십니까? 논의는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지 합의를 이제 섣불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시기에 적절하게 발표해서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외교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일본의 무비자 입국 재개 계기로 한일 상호 간 이 무비자 입국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있던데 실제로 좀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근데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본 정부의 협상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하니까 기시다 정부 측에서는 우리가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네. 한국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게 우리가 그 협상에 임하자. 이것은 뭐 협상 그 술 차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과욕을 부리다가 혹시 벼랑끝 전술이 벼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일본 측에서도 아무런 그런 이익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점을 기시다 총리가 그 기시다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본이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실패한 외교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냉전 종식 때 고르바초프 그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소련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 손을 뻗쳤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적절히 잡아서 북방 정책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일본은 소련이 그렇게 화해의 손을 냈을 때 북방 영토를 돌려받는데 올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외교적인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오 미야자와 그리고 나중에 그 하시모토 내각은
소련이 4개의 북방 영토 중에 적어도 2개는 먼저 일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개도 차후 협상을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은 절대로 소련의 경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책을 고수하다가 소련이 있을 때 아무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는 다시 이게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국 정부가 등장했을 때 어디까지 강경책으로 나설 것인가를 일본 정부도 좀 심각하게 또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남을 가졌는데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이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만 해협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대만 해협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공개한 부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유사시에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주한미군도 한반도를 떠나서 파병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미국의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경우 한국의 개입을 바라는 약간 발언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대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또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도 지금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언급을 한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모든 일은 다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1%든지 2%든지. 근데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전직 현직 사령관도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과 대만군이 충돌을 한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소속된 군이 아니죠. 미국군이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 이익 수행을 위해서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동맹국 한국, 일본에게도 이런 지원을 요청할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노무현 정부에게도 파병을 요청했고 네. 우리가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처음 당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기후인지를 잘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한미군은 이제 미국의 그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만 해협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선택지가 많고 당연히 그 선택권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내일 비무장지대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DMZ 방문이 한미 간 확장 억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정원이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트럼프 행정부 때죠. DMZ를 방문했지만 아무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반면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17년 4월 17일에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네. 그때 도끼 만행 사건 부대를 가서 오찬을 장병들이고 했는데 그 도끼 만행 1976년 8월 18일 희생되었던 보니파스 대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부대입니다. 거기에 방문해서 장병들과 오찬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가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북한이 경고만동한다면은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면서 눈을 이렇게 가늘게 노려봤고 그것이 미국 코미디에서는 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경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어떤 유화 정책을 시작하려는 그랬는데 다시 한번 미국과의 이런 협의를 시작해야 됐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한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메시지를 발표한다면은 한미 간의 동맹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공약의 약속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고가 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경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